6월 18일 목요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일날 보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이제 드디어 출범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는 대미투자 1호를 안 정했죠. 아직 안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7월쯤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정확히 언제 나올지 몰라요. 7월에서 8월쯤 대미투자 1호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FOMC 금리 결정이 됐죠. 어떻게 됐어요? 관심 가져야 되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관심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동결됐죠. 동결되고 나서 금리를 앞으로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죠. 연준 의장이. 그래서 나스닥이랑 등등 오늘 많이 내렸는데 아침에 뉴스 확인하고 나서 오늘 우리나라 시초가 좀 밀려서 출발하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봤는데 안 밀려서 출발했죠. 굉장히 시장이 강하게 출발했어요. 아주 강하게 출발을 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내일은 스위스에서 이제 중동 전쟁 종전 MOU를 원래 서명식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서명식을 뛰어넘고 그냥 협상으로 넘어가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번 달 말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쪽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됐으면 좋겠어요. 잠수함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잠수함 따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또 기술력이 좋아질 거니까 꼭 됐으면 좋겠네요. 현대차가 여기에 대해서 또 지원도 해주고 지금 지원 사격에 나섰죠. 국가 총력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이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쯤에 발표가 났죠.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제 핵심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만장일치 동결이 나왔습니다. 맞죠? 만장일치 동결이 나왔어요. 3.75% 그대로 지금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도표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명 중에 9명이 인상 쪽에 투표를 했고 동결이나 인하 쪽은 9명, 그 다음에 인상 쪽은 9명 이렇게 돼서 지금 딱 9대 9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워시 의장이 점도표에 대해서 약간 불신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FOMC에서 점도표를 자꾸 보여주니까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꾸 확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렇게 점도표를 뱉은 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준의 유연성이 좀 제한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앞으로는 점도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연준 운영에 있어서 좀 개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TF를 가동을 하고 점도표를 앞으로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할 것이냐 그런 것들 의사록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그런 것들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뒤엎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레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19명이 만장일치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는다라는 뜻은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무조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 워시를 지명을 했는데 워시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당장에는. 근데 어쩔 수 없죠. 트럼프가 이 상황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소통 방식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굉장히 소통이 짧아졌고 표현이 직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할 말만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말을 좀 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요번에 금리는 요거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끝.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점도표를 6월 달에 냈는데 요거를 원본을 보시면 6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월이랑 6월이랑 비교를 해서 얘들이 해주질 않아요. 이 연준에서 좀 불친절하죠. 그래서 3월달 점도표랑 6월달 점도표랑 제가 찾아와서 이렇게 두 개를 연계시켜서 차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3월달을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금리예요. 요 빨간색 라인이 현재 금리인데
이 점들이 총 19개죠. 연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참가자가 총 19명인데 이 19명이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점도표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점들이 현재 금리보다 밑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3월에는 금리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죠. 그 말은 19명이 자기 생각을 밝혔을 때 앞으로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월 연중까지는. 이해되셨죠? 근데 6월 달에 오늘 발표된 걸로 보면 같은 금리인데도 요 같은 금리 선에서 점도표를 찍어봐라 라고 했더니 동결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오히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점도표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이해되고 있나요? 이거는 뭐 아주 뭐 고급스러운 지식이 아니고 점도표는 말 그대로 19명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금리가 뭐 한 3%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한 2.75%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찍는 거예요. 그게 3월에는 지금 금리보다 한참 밑으로 점이 좀 많이 찍혀 있었다면 요번에 나온 점도표는 지금 금리에서 동결 쪽이 거의 9명, 그 다음에 동결보다 위쪽,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9명이 나왔어요. 지금 동결이 9명이고 상승 쪽이 9명, 9대 9로 딱 1대1로 지금 맞춰져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없다. 동결이 9명, 금리 인상이 9명. 그러면 금리 인하,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람은 그냥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일단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해요. 요까지 이해가 되고 있죠?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 3시경에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국채 지금 금리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생각, 이제 제 생각을 밝혀보자면 일단 워시가 앞으로 가이던스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저떻게 될 것이다를 말을 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FOMC에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3개월, 6개월 뒤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뭔가 이게 말하기가 껄끄럽다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번복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게 FOMC의 만성적인 문제니까 이제 워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이던스를 앞으로 잘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제 지표로, 그때그때 최신 데이터로 그냥 그때그때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 전망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예측이 더 어려졌어요. 파월 때는 앞으로 6개월간, 앞으로 1년간 이렇게 될 것입니다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이제는 이 워시의 연준에서는 이 가이던스를 안 주다 보니까 금리 예측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 기존보다 방향을 읽기가 힘들어졌고 시장 불확실성이 조금 더 생겼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FOMC에서 금리 발표를 할 때마다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말 그대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금리 발표는 약간 이벤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 전후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워시라는 새로운 의장이 나타났고 그 새로운 의장은 말을 줄이고 딱 할 말만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19명의 참가자들이 점도표를 찍었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 쪽에 확실히 무게감이 실렸다.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는 아마 없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제 새벽 3시경에 발표되자마자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생각은 앞으로 금리 예측이 좀 더 어려워질 거니까 발표를 할 때마다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심하게 될 수 있어요. 모아가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장에서는 동결로 봤는데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해버리면 좀 충격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시장은 꼬라박으니까 모아가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까지 해서 FOMC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미국 이란이 종전 MOU를 이제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지? 자, 이란 전쟁 종전 MOU의 이제 14개 조항이 오늘로써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짚어서 가져왔습니다. 원문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원문을 다 삭제하고 그 원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만 제가 빼왔어요. 첫 번째 조항에서는 모든 전선,
해협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레바논에 대한 공격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에서 이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조항이 들어있었고, 세 번째 조항에서는 핵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제재라든지 호르무즈 협상 등등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60일 내로 우리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 협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항에서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30일 내에 해제를 하겠다. 다만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우리도 차근차근 이 해상 봉쇄를 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다섯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전쟁 터지기 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 무료였어요, 유료였어요? 원래 무료였죠. 원래 무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해협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해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조항에서는 60일간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통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적혀 있어요. 약간 이제 이상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항에서는 이란 재건에 있어서 최소 3천억 달러를 계획을 하겠다라고 미국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동맹국들이 여기에 분담을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트럼프 좀 이상하죠? 아니, 전쟁은 지가 해놓고 동맹국들한테 이란 재건을 위해서 트럼프가 최소 3천억 달러를 우리가 마련을 하겠다. 뭐 하는 건데 이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항에서는 약속이 이행되면 모든 제재,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우리 미국이 다 풀어주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7번까지고 이제 14번까지 다시 보면 8번 조항에서는 이란 핵무기 개발 금지를 다시 한 번 더 명문화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란 핵무기 개발 금지, 뭐 소유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요거는 최종 협상 단계에 가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적혀 있고, 9번 조항에서는 협상 중에는 지금 현상 유지를 좀 하자.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든지 군사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병력을 배치하거나 신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거를 절대 하지 말자. 이제 판이 깨지질 않길 바라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뭔가 추가 병력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판이 엎어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를 조항을 넣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10번 조항에서는 MOU 서명 즉시 이란이 석유 수출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고, 11번 조항에서는 MOU 서명 즉시 미국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시켜주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조항에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13번 조항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13번 조항이 뭐냐면 아까 1번, 4번, 5번, 10번, 11번 조항이 선이행되어야만 나머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미국이랑 이란 중에 누가 먼저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먼저 이 좋은 약속들이 지켜지면 그때부터 나머지 뭐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느낌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미국보다는 이란이 뭔가를 더 많이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마지막 14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최종 합의는 결국 UN 안보리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UN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완전히 종전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MOU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1번부터 14번 조항까지 딱 핵심만 가져왔는데 느낌만 보면 이란이 뭔가 좀 더 유리한 느낌으로 가고 있죠.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얻었나를 한번 봅시다. 이란이 얻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미국이랑 휴전을 하고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석유 수출이 이제 가능하고 동결 자산을 미국이 해제를 시켜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재건에 있어서 미국이 3천억 달러를 계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별 5개. 60일 동안에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데 이 60일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60일 이후에는 중동 쪽에서 이 해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너희가 결정해라라고 적혀 있어요.
원래는 무료로 다닐 수 있던 게 이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겼어요. 이란만 좋아진 거죠, 솔직히. 그다음 미국이 얻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핵무기 보유 금지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거나 뭔가 소유하거나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란이랑 미국이랑 같이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란도 이걸 지켜야 되죠. 이제 농축 관련된 거는 이제 최종 협상에서 하기로 했고, 일단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14개 중에 미국이 얻은 거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8조에 있었죠. 8조를 한번 다시 보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 금지를 재확인했다라는 거밖에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얻은 게 조금 있죠. 얻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재건도 해준다고 했고, 뭐 정확히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재건도 일단 해준다고 했고,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통행료를 앞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 뭔가 명분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란이 앞으로 만약에 실제로 진짜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앞으로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외신도 다 평가를 하기로는 조금 심하게 평가하는 곳에는 미국이 항복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일부분 지금 언론에서는 미국이 항복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온건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핵무기 보유를 금지를 하는 거를 명문화했으니까 우리가 얻을 건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란이 확실히 좀 유리한 쪽으로 지금 MOU가 작성이 됐다 정도만 우리가 일단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석유 수출이라든지 동결 자산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되기 시작하면 이제 MOU가 활발하게 이행이 될 거니까 이란 측에서는 나쁠 게 없었다라는 게 일단의 결론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원전부지, 새로운 원전부지가 선정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경북 영덕에 대형 원전 2개가 들어가기로 했고, 부산 기장군에 SMR 새롭게 하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덕대게 먹으러 가서 방사능이라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맞죠? 부산 기장군에는 뭐가 유명한가요? 부산 애들은 부산만 오면 밀면 먹으라 해가지고 네 죽겠대. 이재모 피자는 오랜만에 한번 먹고 싶다. 진짜 한 10년 전에 먹은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이제 원전 건설 부지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대형 원전은 2개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경북 영덕대게 쪽에 건설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SMR, 이제 새롭게 짓는 소형모듈 원전인 SMR은 부산 기장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사실 몇 번 지어봤고, SMR 쪽은 완전히 새롭게 짓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일정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사실 이거죠. 건설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투자 타이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일단 대형 건설은 그 표준 설계 인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왜 안 받아도 될까요? 몇 번 지어봤기 때문이죠. 이미 몇 번 지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표준 설계 인허가를 맞아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아놓은 거를 그대로 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안정성에 대한 부분만 좀 그 인허가 받고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표준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표준 설계를 받아놓은 상태니까. 됐죠? 그래서 바로 건설 이 인허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SMR은 말 그대로 처음 짓는 거예요. 처음 짓다 보니까 이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으니까 이 표준 설계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SMR 먼저 얘기를 드리면 표준 설계 인허가가 28년도 말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시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넘기면 안 돼요. 28년도 12월까지 표준 설계 인허가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혹시나 원전에 계신 분들 제가 지금 틀린 얘기하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제가 틀린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8년도 12월에까지 인허가가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 뒤로 이제 건설 인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31년부터 실제로 이제 콘크리트 붓기 시작하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표준 설계 인허가를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니까 지금부터 바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요런 애들이 수주가 언제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27년 중후반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년 정도 남았죠. 모멘텀이. 실제 수주가 공시가 나오기까지.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28년 12월에 설계 인허가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8년 12월 이후가 상식적이긴 한데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28년 중반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원전의 주기 수준은 27년 중후반쯤, 그리고 SMR은 28년 중반기에서 후반기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잘라 얘기해드리면 27년 한 6월 달쯤 대형 원전은, SMR은 28년 6월 달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여기니까, 현재 지금 6월 달이 요쯤이니까 한 요쯤 되면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올 것 같고, SMR은
이거 잘못됐네. 28년 12월까지면 여기까지 색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왔네요. SMR은 요쯤에서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뭐 지금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뭐 연기가 됐니 마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가 여기인데 1년 정도가 걸리고 SMR 쪽에서는 2년 정도가 걸린다. 맞죠? 너무 모아가기 할 때 먼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미국에서 지금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 원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시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너지 쪽 또는 에너지 쪽이나 정치 쪽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죽어 있다가 갑자기 28년도에 튀는 게 아니고 한 차트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고 있다가 28년도쯤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차트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요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차트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살짝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한 요렇게 갈 것 같아요. 살짝씩. 급하진 않지만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거의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28년도쯤에 다 와가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느낌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사야 되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이게 무조건 뭐가 맞다라는 게 없어요. 모아가기를 하실 분들은 차근차근 여기서 모아가셔야 되고 나는 여기서 모멘텀 터졌을 때 반도체처럼 바로 따라 붙을래 라는 분들은 요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근데 요까지 기다리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훨씬 더 빨리 급등이 나오면 이제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28년도쯤을 보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오는 거 근데 갑자기 27년도에 아주 좋은 모멘텀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막 반도체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끝난 거죠. 모아가기 하신 분들만 이제 돈을 크게 벌고 나오는 그렇게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모아가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게 단점이고 대신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주도주 하시는 분들은 모아가기를 안 하니까 여기에서 다른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대신에 급등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딱 급등 직전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급등이 안 나오고 그 전에 나와버리면 말짱 도루묵 되고 실컷 공부만 해두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갈 거면 28년도 인허가 수주 공시를 보고 들어가면 늦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급락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28년도 모멘텀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면서 크게 급등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다. 주도주 매매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들은 다 끝났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급등주 오마카세로 넘어가면 오늘 장을 먼저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오늘 약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쪽으로 살짝 오르고 나머지 다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수는 올랐어요. 맞죠? 오늘 코스피가 대략 한 2.25% 정도 올랐는데 사실은 얘들 말고 안 올랐어요. 조금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코스피가 양봉이면 일단 코스피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플러스 1%, 2%는 나오죠.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지수가 양봉이면 그 지수에 맞는 종목들은 대부분 양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2%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코스피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몇 개가 안 돼요. 사실은 얘들이 지금 지수를 다 올리고 있지 나머지는 다 지금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주식 20, 30년 하신 분들도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코스피가 2, 3% 오르면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은 1%, 2%, 3%는 올라야 돼요. 여기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LG화학, SK, 삼성 SDI, LG엔솔 다 올라야 된다고요. 근데 코스피가 양봉인데 얘 지금 두세 개밖에 안 올라요. 실제로는. 되게 이상한 장세고 진짜 처음 보는 장세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도주 하실 분들은 그냥 묻지 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것만 하라고 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있으면 대형주 못해요. 다른 거. 반도체 말고 반도체 대형주 말고는 다른 거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도주 매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주도주를 하고 있는데 조선을 한다든지 2차 전지 한다든지 하고 있으면 뭐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현대차 로봇을 뭔가를 내가 주도주를 지금 하고 싶다.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안 올라요. 시장을 주도하는 건 딱 3개, 4개 종목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놀아야 돼요. 단타 하실 분들은. 그래서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9,000p, 9,100, 9,200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놓으면
사놓으면 올라가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 같은 거를 안 사놓으면 지수 올라가는 거랑 내 계좌는 오히려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 쪽으로 좀 넘어가면 일단 반도체 오늘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 5%쯤 올라갔고 SK하이닉스가 7%쯤 올라갔고 삼성전기가 한 8, 9%쯤 올라갔어요. 얘들 말고는 사실상 거의 안 올랐다고 봐도 되겠죠. 뭐 반도체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PSK라든지 테스 그다음 뭐 제주반도체 뭐 이런 애들은 4% 5%씩 오르긴 했는데 요것들 외에는 대부분 다 내렸어요. 그냥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내렸고 그다음 리노공업도 내렸고 그다음 한양 디지텍도 내렸죠. 오늘 내렸고 오늘 심텍도 안 갔고 그다음 이수페타시스, TLB,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전부 다 오늘 마이너스 3, 4%씩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말고는 그냥 안 올랐다고 봐도 무방한 시장이었다. 2차전지 쪽은 다 마이너스 4, 5% 찍어버렸고 조선 쪽에서는 오늘 조금 마이너스가 심했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오션 마이너스 6%, HJ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등등 오늘 다 내렸다. 맞죠? 그리고 원전 쪽에서도 두에빌이 마이너스 한 6%, 현대건설도 마이너스 한 5%, 뭐 우리기술, BHI, 삼성 E&A,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등 대부분 다 내렸다.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다 마이너스 4, 5%씩 다 내렸죠. 전력기기 쪽에서도 마이너스 3, 4%씩 다 내렸습니다. 방산 쪽에서 하나 시스템이 오늘 많이 내렸죠. 마이너스 9% 정도 찍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4% 정도 찍고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재료 소멸로 보이죠. 우주항공 쪽에서는 재료 소멸로 보이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앞으로 6개월 1년간 박스 만들면서 스페이스X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어 같은 것들도 이제 재료 소멸이니까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팔라고 했던 거예요.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전부 다 마이너스 3, 4%쯤 내렸고 그 다음 뭐 수소 쪽에서도 두산퓨얼셀이 마이너스 15% 찍어버렸죠. 그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뭐 등등 다 마이너스 7, 8%씩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전, 닉스, 삼성전기 밖에 안 올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전략을 항상 두 가지로 짜야 돼요. 주도주 매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실력이 되면 동시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주도주 매매를 하실 분들은 딱 종목을 3개, 4개로 압축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정도 보여지네요. 여기에 조금 추가를 하자면 대덕전자나 심텍 정도. 심텍보다는 대덕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요거 말고는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도체에서 단기 매매 하실 분들 모아가기 말고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요거 말고는 안 올라요. 그냥 아무리 봐도.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모아가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조금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자리 같은 이 두에빌인데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럽죠. 이런 자리보다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 장이 무너져야 돼요. 장이 좀 크게 무너질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4일, 5일 정도 음봉을 연속으로 꼽아버릴 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깨버리겠죠. 이럴 때 이제 담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음봉 나오는 날은 모아가기 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대덕전자, LG노텍 뭐 추가하자면 코리아 서키트나 심텍 정도 이런 종목들 아니면 아예 매매 안 한다. 단기 매매는 주도주 매매는 다른 종목들 아예 필요가 없다 라고 딱 확정 지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지 같이 우리가 모아가게 하는 종목들은 지금 자리 애매하다. 살 수가 없고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바닥권까지 온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강하게 깰 때 들어간다든지 되겠죠. 그 다음 전력기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이제 요게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가면 여기서 또 박스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가면 우리가 뭔가를 또 해볼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아연 같은 것들도 지금 급락하고 있죠. 이럴 때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또 세게 급락할 때는 종가에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는 조금 세게 떨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모아가게 하시는 분들 주도주 매매 하실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얘보다는 훨씬 좋죠. 딱 요 정도로 전략을 2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면 오늘 약간 운이 좋았어요. 오늘 약간 운이 좋은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매매를 일단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시초가쯤에 들어갔어요. 시초가쯤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한 6시쯤에 그 FOMC 연준에서 발표가 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이라든지 오늘 지수 체크를 안 했네요. 지수 체크를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살짝 급락이 나왔죠. 마이너스 1.34%, S&P 500도 마이너스 1.2%. 일단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해서 혹시나 우리 시장도 오늘 급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8시 시초가에 얘들이 크게 밀리고 그러니까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8시에 딱 대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시작하자마자 그냥 뽑아 올렸죠. 그거를 보고 바로 따라 붙은 거예요. 미장 반도체는 올랐죠. 그거를 보고 바로 따라 붙은 거예요. 이거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전혀 안 통한다. 지금 이 시장에서 충격을 전혀 지금 줄 수가 없다. 그냥 반도체 갈 애들은 계속 간다. 라고 딱 시초가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올라탔어요. SK하이닉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19주 정도. 딱 10%. 지금 들어간 게 두 종목이에요. 들어간 게 여기는 삼성전기. SK하이닉스랑 삼성전기를 오늘 시초가에 각각 5천만 원씩 들어가서 SK하이닉스 5억, 그다음에 삼성전기 5억 이렇게 일단 최대로 5억 5억을 각각 분산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일단 10% 정도 일단 담고 시작을 하자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기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섹터들이 다 떨어졌죠. 그 이유가 어제 FOMC에서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목들을 선택을 안 했으면 사자마자 바로 물렸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운이 좋았고 사자마자 바로 올랐으니까 운이 좋았고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치 사자마자 9% 정도 좀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아니요 지금 제 계좌에 제 본 계좌의 반은 모아각입니다. 반은 모아각이고 반틈 정도는 우리가 또 모아가기 계좌에서 본절 처리를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일단 예수금을 딱 10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주도주 매매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빠지면 종가 매수로 뭐 한 1억치 1억 5천만 원치 정도 추가를 해서 비중을 차근차근 또 채워보려고 합니다. 대충 뭐 선은 이렇게 끊어놓으면 되겠죠. 여기서 죽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인데 물론 그건 뭐 미드나 마나지만 AI 버블이 여기서 끝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저는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도주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지금 이 시장은 주식 30년 하신 분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솔직히 여기서 장이 이제 꺾일 것 같다. 이제 계속 추세적 하락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매를 포기하고 딱 접고 나가셔야 되고 나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아직 버블 안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 와중에 이제 모아가게 하실 분들은 아주 크게 떨어지는 날만 정말 크게 떨어지는 날만 딱 촉각을 곤두세워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크게 떨어진다라는 건 하루 만에 무슨 마이너스 20몇 프로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요렇게 추세적으로 한 달간 계속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요럴 때는 단기 바닥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주, 4주에 걸쳐서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질 때 사람들이 진짜 주식에 있어서 미쳐버릴 때 요때 사람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힘들었죠? 모아가게 하시는 분들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달할 때 이렇게 봉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 바닥 거의 다 왔죠. 이럴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딱 세게 때려서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경험은 있어야 되겠죠. 지수가 이렇게 세게 급락이 팍 나올 때는 거의 단기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세게 때려서 먹으면 플러스 한 5%에서 10% 사이를 딱 먹고 나오면 좋은 느낌도 많죠. 그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이 많으니까 자기 스타일을 자꾸 찾아 나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아가기를 계좌에서 50% 정도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종목이 다르지 않아요. 두산에너빌리티나 고려아연이나 뭐 그런 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모비스는 못 담았어요. 본 계좌에서도 아직까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예수금으로는 지금 딱 10억을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쪽으로 계속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죠.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하기로 했었죠. 저번 주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